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검사란 뜻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하는 작업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사나 테스트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존재한다. 상품화된 제품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오류가 존재한다. 단지 발견이 안 됐을 뿐이다. 발견이 안 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잠재적 오류라고 하고, 이 잠재적 오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는 워드 프로세스도 그렇고, 엑셀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오류가 존재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100% 오류가 존재한다. 그럼 그 오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되는 처음에 발견되지 않은 오류를 우리가 잠재적 오류라고 해요.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데이터의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그 오류가 태동이 되죠. 자,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나타나고,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제거를 해서 새로운 기능을 붙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버전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검사, 테스트의 개념은 소프트웨어를 검사한다야 오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많이 찾을수록 성공적인 검사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찾을수록 성공적인 검사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버깅. 좀 다른 해석도 있긴 하지만 디버깅은 오류를 찾는다가 아니라 오류를 찾아서 수정합니다. 오류를 찾아서 수정한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뭐냐 그러면, 테스트가 뭐냐 그러면 오류를 찾아서 수정한다 그러면 틀려. 검사만 하는 겁니다. 오류만 찾는 거예요. 검사에서 수정까지 들어가면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대상 오류를 찾는 작업이다. 수정까지 하는 건 아니다. 문제에서 수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있겠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요청했던 사람 혹은 개발 요청자가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능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도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어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아니니까 그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능, 사용자가 요구했던 성능, 요거는 내가 다운받을 때 10초 안에 해주세요. 그런데 10초가 안 되고 20초, 30초 걸리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사용성, 사용 용이성, 사용 편의성 다 포함되는 얘기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또 쉽지 않느냐. 이건 뭐 초등학생이 쓰는 수준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될 때 복구할 수 있는 신뢰성이라든지 안정성까지도 다 만족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그런 결함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검사, 테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중에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가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행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테스트 중인 프로그램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품질이 좋아지고 품질이 높고 또 품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없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든 뭐 TV든 가전제품이든 뭐 자전거든 차든 오류가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류가 자주 발견이 되면 막 짜증이 나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검사해 줌으로써 제거해 주고 수정해 주고 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되고 운영되었을 때는 그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테스트다.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탐지하는 거고, 이건 방법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정하는 거를 제공하는 거죠. 수정하는 행위는 디버깅, 찾아내는 것은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의 목표는 최종 검사를 해서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테스트 자체는 오류를 찾는 행위고 디버깅까지 들어가야 수정하는 행위고, 테스트의 목적은 수정까지 가기 위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테스트는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들의 설계 및 개발을 안내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장비들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장비들이 올바르게 수행이 됐는지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거에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소프트웨어가 운행이 되고 어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하드웨어도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잖아. 그런 것이 계획된 대로 충족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다. 테스트는 모든 종류의 입력을 정확하게 수용 가능한 시간에 그 기능을 수용할 충분히 사용하도록 평가한다.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100% 오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자동차가 있든 뭐 TV가 있든 내가 처음 샀을 때 폐차할 때 자동차라면 한 번도 고장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겠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는다든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기 검증을 받잖아. TV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점검을 받거나 그런 어떤 가능한 오류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 이거지. 그것이 어떤 사용 방법이나 사용 형태, 사용자의 어떤 그 사용 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오류는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 내에 그 기능을 수용하며 충분히 사용한가를 평가하는 그런 행위도 우리 테스트라고 한다. 자, 일단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볼 때는 오류를 찾아낸다. 잠재적 오류는 존재한다. 100% 소프트웨어를 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100%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의존의 환경에서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계자가 원하는 일반적인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1년 동안,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면 절대 자기가 원하는 기준치가 있겠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테스트의 개념이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뭐냐, 옳은 설명이 뭐냐, 그런 얘기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테스트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지만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를 기본적으로 봅시다. 오류 발견하는 게 목적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 이거를 제거하고 예방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나 TV나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걸 빨리 찾아내야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류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꾸 오류를 찾아냅니다. 찾아낸다는 건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신뢰성도 높아지죠. 품질도 좋아지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없나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작업을 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품질 향상은 자동적으로 증가된다. 다음 중 테스트의 필요성이 아닌 건 뭐냐. 세 가지 중에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세한 설명을 했을 때 역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재적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는 반드시 존재한다. 다시 태동되지 않았을 뿐이다. 많은 사용 경우의 수가 많은 사용자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잠재적 오류는 태동이 되고 태동이 됨으로써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질은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활동이다. 예방 관점이라는 것은 실행 전에 코드 리뷰,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다시 보겠다도 되지만 사실상 내가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은 사실상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소스를 좀 보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의한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테스트 프로그램은 최근 제가 개발을 하고 제가 집필을 했다고 해도 내 시각에서 바라본 오류는 잘 못 봐요. 강의를 통해서나 해도 잘 못 봐. 하지만 여러분의 공부하는 입장 제3자, 4자들이 보면 좀 쉽게 잘못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자기 개발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혹은 책을 쓸 때 집필했지만 그 부분이 실제 놓치는 경우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잘 썼을 거야. 이건 잘 개발한 거야. 당연하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냉철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사나 평가는 사실 개발자나
책은 저작자나 볼 수가 없다, 사실. 기본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3자가 보게 하거나 인스펙션, 어떤 표준화된 규칙, 우리가 어떤 문서상에 나와 있는 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또박또박 따지면서 검사하는 게 인스펙션이죠. 뭐 정기 점검도 그렇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정해져 있겠죠. 이 부분은 정해진 룰, 표준적인 검사 룰, 규칙을 통해서 검사하는 걸 우리가 인스펙션이라고 해요.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치 않은 활동이 바로 예방 관점이고, 사용자 요구 D대 수준을 만족하도록 반복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도 만족이 되고, 사용자가 요구된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기를 원하는 거고, 성능이 좋다, 나쁘다? 좋길 원하는 거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요구에 기대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류가 없어야 되고,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조치시키는 예방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법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에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능적인 오류, 그러니까 기능적인 오류도 있지만 비기능적인 오류, 비기능적이라는 건 뭐 성능, 신뢰성,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는 만족하도록 테스트해야 된다. 세 가지 필요성. 자,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버그, 뭐라 그랬어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디버그 또는 디버깅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좀 집중을 하죠. 자, 일반적인 포괄적인 개념보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즉 검사는 오류를 찾아내는 행위고, 디버깅은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행위까지입니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프로그램적으로, 국부적으로 좀 보면, 지엽적으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오류를 찾아내요. 그 자체를 디버깅이나 메뉴를 줍니다. 프로그램 툴, 아이디, 이클립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시언어나 프로그램을 자바나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럼 디버깅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오류를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코드에서 디버깅을 막 해줍니다. 잘못된 거를. 막 진행하다가 잘못된 거 확인을 해줘요. 그게 기능입니다. 수정은 누가요? 개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프로그램 기능적으로 보면 오류를 찾아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죠. 그럼 어떤 오류를 찾느냐? 바로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3하고 플러스 7에, 그럼 이거 1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 7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if 문에서 A하고 B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참인데 거짓으로, 물론 문법적인 오류는 있어요. 문법적인 신텍스 오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잘못된 거야. 3 플러스 7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3 이렇게 쓰면 곤란하지. 이거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뭐야? 더하기 연산이 아니고 샵 연산 쓰면 이건 에러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번역을 딱 하면, 이건 다 체크됩니다. 에러로. 근데 이런 체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문법상 하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 3과 7을 숫자로 지시해야 되는데 3과 7을 문자로 처리해 줬을 경우에는 붙어버립니다. 이러한 자료라든지 참것을 따져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법상의 하자는 없다. 말을 잘했다는 얘기야.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말을 잘못 썼어. 문법적인 하자야. 영어를 넌 잘못 써서 문법적인 오형식을 지키지 않았어. 그건 문법적인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법적인 하자는 아니야. 그런데 말이 안 돼. 이게 논리적인 오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신텍스 오류. 이렇게 실제 문법상의 하자는 없어요. 이 하자는 없지만 실제로 말이 안 돼.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건 10을 계산하는 거고 더하는 게 아니야. 문자 형태로 더하는 게 아니다. 그런 형태를 찾아내는 오류를 디버깅이라고도 한다. 작게 얘기할 땐 그래요. 포괄적일 땐 보다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고, 작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디버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경우는 수정하고 찾아서 수정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없었을 땐 이 문장이 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버거는 바로 디버깅을, 즉 디버그를 수행하는 돕는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클립스라든지 그런 통합 도구에 보면 프로그램을 짜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디버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 물론 디버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디버깅이라는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디버깅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트레이싱 이렇게 명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버거는 디버그하는 코드를 중단점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고 코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저장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내가 보니까 어떤 특별한 값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프로그램 해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TOT라는 값에 100이라는 값이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자꾸 뭐가 나오냐면 99가 나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정에서 쭉 어딘가 흘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특별한 값을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TOT가 100인데 원하는 게 내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그런 형태로 짰는데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99가 나와. 실제로 시정해 보니까 그러면 TOT를 딱 지정해주고 디버그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TOT가 계속 변하는 게 보여요. 변하는 게 딱 보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작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도 되고 실제로 데이터도 돼요. 지금은 데이터 형태를 검사하는 거고 디버깅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뭐 for라든지 뭐 if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되는 함수나 명령어들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디버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도구입니다. 디버거. 뭐 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 구분하라는 말은 주지 않을 거야. 디버깅이 뭐냐, 디버거가 뭐냐. 그런데 디버거는 바로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건데 더 잡게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고, 디버그와 디버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아래에 붙었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추루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검사를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로 수행하게 됩니까? 자, 그냥 전형적인 어떤 폭포수 모형을 보면 우리가 요구 분석을 하죠. 물론 타당성 검사를 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 코딩을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요때 테스트하는 게 기본적인 테스트예요. 원래 상태죠. 우리가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들든 아니면 TV를 만들든 어떤 집을 만들든 우리는 어떤 거에 집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게 주입주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설계를 하고 실제로 집을 짓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지 확인하는 게 맨 마지막 검사 단계에 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계획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요구 분석에 문제가 생겼거나 설계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오류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검사 단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야. 하긴 하되.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검사 단계를 하게 되면 오류를 최소한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보통 이걸 계곡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계곡에 여름에 놀러 갔는데 상류에서 노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노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상류에서 막 설거지하고 막 쓸데없는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면 하루는 엉망이 되잖아요. 그 엉망인 쓰레기가 만약에 100가지라고 하자. 100가지. 100가지를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건져내기가. 그런데 중간중간에서 쓰레기를 걷어내거나 잘못된 오물 제거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루에는 그만큼 오류가 좀 줄겠죠. 10개, 20개가 줄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효과를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검사 단계 하지 말고 중간에서 오류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다. 이것이 바로 워크추루라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생명지 각 단계마다 산출된 명사서를 가지고 결과물이 있겠죠.
계획서가 있고 요구 분석서가 있고 설계서가 있어. 그러면 그 설계서나 이런 걸 가지고 검사를 해보자 이거야. 한두 개라도 제거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비정형적인 검토다 이게요. 비정형적인 게 있고 정형적인 게 있죠. 이거는 중간중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지금처럼 중간중간. 정상적인 스타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항상 완료 두해. 중간중간 할 수 있고 완료해. 그러니까 여기서만 검사하는 걸 정형적인 검토회라 그래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거기서만 하는 것을 우리는 완료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얘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만 얘는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형적 검토 기술의 FT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검사가 끝난 다음에 수행하는 게 정형이에요. 정형. 중간중간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비정형, 비규칙이다 이런 얘기. 중간에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을 명세서를 미리 배포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짧은 검토회를 통해서 우리를 조기에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요구사항 검토회의다. 그러니까 워크슈루는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 그 검사 시간이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물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회의도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규칙적인 어떤 회의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게 좋지. 질질질 끌어가봐야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 자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테스트와는 달리 조사 대상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사하는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아내는 시스템 전체적인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물론 검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 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기술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보게 되니까 우리가 부가적으로 보는 비기능적인 요소를 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물으면 워크출로 답하면 되겠고 워크출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랬을 때 틀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정형 기술 검토, 정형적 검토 회의를 말하는 거죠. FTR. 자, 이것도 역시 지침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오류를 검출을 위해서 쓰는 거. 수정은 나중이야. 오류를 찾아내는 테스트 자체는 나중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위를 하거든요. 뭐 직접 개발자도 있을 거고, 판매자도 있을 수 있고, 유통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었으면 좋아요. 그만큼 결정력이 빠를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적절한 인원을 둬서 개발자가 쭉 설명을 해요. 문서를 주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프리젠트는 뿌리든 어쨌든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공개해서 막 리포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수정하지는 하지 마라 이거야. 수정을 하지 마. 잘못됐네 지적만 하라. 수정은 나중에 개발자들이 하면 되잖아. 이거 잘못됐네 이것만 확인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제품의 집중성. 다음 중 FTR 정형 기술 검토 지침이 아닌 거는 초점 오류 검출과 해결책을 빨리 한다. 신속하게 수정한다. 이런 얘기는 다 틀려.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오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합니다. 수정은 나중에. 검토라는 사전을 미리 배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자료를 배포해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인지를 해서 수정할 건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못된 거 의견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전 준비성. 의견을 제안을 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 얘기 막 하다 보면 쓸데없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선에 있어야 하시면 돼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회의의 기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제를 제안을 안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 이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요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이점 방향성만, 상품성만, 뭐 판매성만, 아니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A, B, C, D, E 5가지 기능이 있다면 우리 A 기능만 논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여라.
안건을 세우면 고수를 해야지. 어떤 것이다. 내가 A라는 기능만 파악한다 그러면 B 기능 왜 얘기를 하냐 이거야.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쌍된 얘기, 딴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논쟁과 반박을 제한한다. 논쟁과 반박이 있으면 싸움 나고 감정 싸우고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 벗어나니까 하지 마라. 문제 영역을 공개해라. 공개해줘야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문서화시켜서 배포하잖아.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검을 하고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참가자 수를 제한을 하라. 100명, 200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회사에, 자기 업무에 점검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준에 적절한 인원을 둬서 그 인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좀 많이 어떤 제한된 영역 인원을 둬서 무제한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참가 수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발견된 오류는 당연히 문서화 시켜야 그 문서를 보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수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검토 지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건 뭐냐. 그 다음에 요약해서 집중성, 준비성, 제한성, 고수성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닌 건 뭐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의 원칙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뭐냐. 첫 번째, 테스트는 계획 단계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상. 그 다음에 결함을 밝히는 행동이다. 수정하는 게 아니고 오류를 찾아내는 행위다. 개발자가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랬죠. 개발자는 자기 시각을 갖고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해요. 프로그램 개발자나 자기 저작권이나 그래서 검수가 필요합니다. 검수. 책도 검수가 필요하고 바로 소프트웨어도 테스트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봐야 돼. 코드 리뷰. 다른 사람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효율적인 결함 제거 법칙을 이용하라. 이왕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항상 오류는 존재한다. 집중해라. 결함에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살충제 파라독스를 고려해라. 오류 부재의 궤변.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충제 파라독스가 뭐냐, 오류 부재의 궤변이 뭐냐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결함과 집중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결함의 목적이 아닌 개발 초기 이전 단계 계획부터 할 수 있다면 결함을 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테스트를 많이 찾는 게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테스트가 문제가 되는 걸 제거하는 건 중요하다. 오류를 찾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 찾아낼수록 좋아. 그러니까 끝에 가지고 가지 말고 가능한 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생명주기 단계마다 적절한 테스트를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 요구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설계 끝나면 그때그때 검사를 해줘라. 이런 것이 좋다고. 초기에는 검사 단계에서만 수정을 했다고.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초기에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다 완성이 되면 그때 검사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집을 다 져놓고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해도 좋잖아. 집을 지을 때 설계대로 됐나? 설계서가 만들어지면 요구사항이 정확히 사용자가 요구한 게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만큼 잘못된 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미리 제거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검사 단계에 실제로 많은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결함을 밝히는 행동이다. 잠재적 오류는 줄일 수 없지만 발견되지 않아도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잠재적 오류가 뭐다? 오류는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고 많은 데이터 입력 경우가 발생되면 태동이 돼. 품질 저하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아도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 이건 뭐야? 부정의 부정이니까 발견되지 않아도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말이 좀 어렵죠? 줄일 수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도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음이야. 그러니까 없다고 없음이니까 긍정이지. 그러니까 결함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헷갈리지 마세요. 없다고 없음을 나타낸다. 한번 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함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오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에서는 자신의 테스트할 경우에 결함을 발견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잘 안 봐. 그냥 당연히 내가 개발할 때 무시하고 당연하고 나는 여기는 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데 실수를 한단 말이야. 엉뚱한 데. 그런 게 이제 나타나죠. 개발자 자신은 최대한 노력해서 에러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노력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이 볼 때 한두 개씩 해서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정변이 필요한 거죠. 효율적인 제거 방법이라 소프트웨어 결함을 밝히고 가시화시키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표현화하고 예방 순서로 제어하여 정량적으로 관리했어야 된다. 수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몇 개 오류가 있다. 몇 개 오류가 발견됐고 그 오류는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낚시의 법칙과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자, 중요하죠. 낚시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 도시오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경구 씨와 이덕화 씨. 그럼 어디 바닷가에 가게 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긴 잘 나와. 선장들이 알려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도 마찬가지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짰을 때 잘 나는 오류가 있어. 잘 나는 오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동차의 전문가들은 고장이 나. 그러면 딱 보면 여기야. 이렇게 딱딱 찍는 부분이 있어요. 잘 나는 오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알듯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 경험에 의해서 낚시 법칙, 낚시 어떤 포인트 그런 것처럼 나타내는 거다.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특정 자리의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소프트웨어 결합도 특성 기능 모듈 라이브러리 결합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낚시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모듈 라이브러리 어떤 특별한 기능 부품화된 프로그램 모듈이라고 그랬죠? 그 모듈이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메이커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했고 그 라이브러리 그룹화 시켜서 종류별로 묶어놓은 거를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 컴포넌트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낚시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 20대 8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대 80. 20대 80. 20대 80. 자,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파레토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개미를 보고 이걸 연구했다고 하죠. 개미가 왜 이렇게 가끔 산에 보면 개미들이 막 먹을 걸 옮기고 다니잖아요. 근데 다 보면 그 개미들이 몇천 마리가 있겠죠. 그럼 그 몇천 마리 중에 뭐 몇 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먹이를 들고 하는 놈들은 별로 없어요. 따져봤더니 20% 정도만 먹이 들고 가. 나머지는 다 놀아.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렇죠. 이게 무슨 원인인가 판단해가지고 그 물건을 먹이를 짓고 있는 놈을 다 뽑아가지고 또 그놈들끼리 해봤다고. 근데 그놈들도 다 먹이를 날르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서 다시 20%만 먹이라고 또 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는 그 20% 정도만이 주요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거의 먹이 활동의 전체 80%에 해당된다는 거지. 이게 20대 80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 학생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설명은 20%만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100명이다면 20%만이 내 강의를 80%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백화점 얘기를 해볼까요? 백화점에 가면 실제로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백화점의 매출의 80%는 바로 20% VIP 고객이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부의 축적은 부유한 사람들은 전체 80%는 20%가 그 부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옷장이에요. 옷장. 내 옷장에 옷이 있어. 뭐래 여름 옷 말고 그냥
한 계절에 옷이 있다고 하면 옷장에 뭐 있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내가 입는 옷이 있겠지. 나 같으면 와이셔츠가 있겠고 어떤 사람도 정장이 있겠고 막 있겠죠. 근데 그 옷 중에 20%만 주로 입는다는 얘기야. 그게 80%라는 얘기지. 입는 경우에. 그것이 바로 파라독스다. 파라독스가 아니라 파레토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오류는 오류가 나는 부분이 20%가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어떤 특정 기능에. 그것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거기서 집중될 확률이 80%에 해당된다. 그래서 20대 80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설명에서 20대 80 이렇게 나오거나 파레토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100%를 검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테스트 케이스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어떤 점수를 입력을 해서 학점을 출력하는 거라고 합시다. 점수를 막 78점을 집어넣으면 C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조건을 따지면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A 학점,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은 B 학점, 70점에서 79점은 C 학점, 60점에서 69점은 D 학점, 60점 미만은 F 학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수는 어떤 거죠?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90점도 집어넣을 수 있고 100점도 집어넣을 수 있고 80점에서 89점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숫자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어떤 날 100점을 집어넣는데 100점 안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1000점 집어넣을 수도 있고 10,000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70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집어넣는 경우는 정상적인 데이터 외에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다 무궁무진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특수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글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냐. 여기다 집어넣는 건 숫자 0에서 100점 사이에 집어넣을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 케이스는 무한히 많이 발생되기 완벽한 테스트는 사실상 어렵다. 완벽하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뭐 이 정도라고 하면 거의 완벽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소프트웨어라면. 근데 이건 하나의 뭐야?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은 프로그램이잖아. 이런 것들의 형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융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궁무진하 많고 거기에 오류를 100% 찾아낼 수 없다니.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도 검출하지 못하는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오류는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오류를 잠재적 오류라고 한다. 오류를 많이 찾아낼수록 성공적인 검수예요. 왜? 잠재적 오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오류가 만약에 얼마가 있든 찾아내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찾아낼수록 성공적인 검사가 됩니다. 무한 경로, 무한 입력값, 무한 대기, 무한 시간이 소요되어도 완벽한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 분석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된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지정을 해줘야죠. 뭐 90% 정도. 이거는 더 이상 해봐야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니까 이 정도 선이면 돼. 내가 오류를 찾아서 이 프로그램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몇백 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나도 돼. 아니야, 6개월 정도, 하나 정도. 자동차를 가보면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타야 되지 않느냐, 아무 일 없이. 그게 바로 한계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무한히 우리는 어차피 없는 100% 검사할 수, 오류를 찾아낼 수 없으면 이런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죠. 분석과 우선순위를 통해서. 다음, 결함 집중을 고려한다.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페라토의 법칙처럼 전체의 20%가 전체 오류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이나 기능에 결합이 되어 있다. 다음 설명했을 때 이게 뭐냐? 결함과 집중을 고려한다. 20대 80은 뭐냐? 페라토의 법칙이다. 살충제 파라독스라는 것은 동일한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결과죠.
요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즉,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테스트를 만들어내요. 50점 집어넣으면 이건 F 나와야 돼. 조건이 이러니까. 70점 집어넣으면 이건 C가 나와야 돼. 100점을 주면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입력값이 되는 거고, 이것이 결과값이 되는 거죠. 예상하는 결과값. 조건들이 이게 조건들이잖아. 조건이 있어야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명세서, 이런 자료를 우리는 뭐라 그래? 테스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케이스. 경우다, 경우.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뭐야? 컴퓨터 에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공학, 즉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도구. 엑셀을 월급 계산을 지원해주는 도구.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월급 계산하는 도구 엑셀. 그러니까 프롬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원하는 에디드. 컴퓨터니까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 방법론이나 도구를 케이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다, 저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것처럼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네, 그죠? 그걸 문서화 시킨 거를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만까지 필요하겠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자동차를 점검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럼 어떤 형태를 놓보고 결과를 어떻게 정도 예상을 하고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그러니까 모든 형태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값을 어떤 결과를 예상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문서로 만든 거를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그걸 실제로 절차나 스토리를 담은 거를 시나리오라 그래. 테스트 시나리오는 뭐다? 요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본이잖아, 각본. 영화 각본, 시나리오는 뭐야? 그러한 자료는 이건 정적인 자료지만 이거는 동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절차를 수행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를 동작하는 행위를 예상하는 거. 절차와 동작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검사할 거야? 월요일 날 할까? 화요일 날 할 거야?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검사할 거야? 이거 언제 할 거야? 얼마 들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테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여 개선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충제란 말은 왜 그래요? 살충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 벌레에다가 자꾸 그렇게 주면 벌레는 이제는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한 면역 기능이 발생이 돼서 그 살충제를 암만 뿌려도 소용이 없어. 요즘에 모기가 있잖아, 모기. 여름에도 모기가 있고 가을에도 모기, 겨울 때도 모기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칙칙칙칙 뿌려도 안 죽어. 이상하게 내가 볼 땐 안 죽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칙 뿌리면 다 죽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요즘에는 안 죽어, 이게. 내성이 생겼나 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원래 정해진 A라는 케이스로만 그냥 정해진 것만 맨날 똑같이 하면 O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해주는 게 좋잖아.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내야 이렇게 말고 맨날 하는 거 말고 다른 경우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케이스로 실행하면 더 이상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매번 테스트 케이스를 바꿔서 변경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로 살충제 파라닥스의 개념이에요. 오류 부재예요, 개변.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해도 부품 품질을 높다고 할 수 없죠. 사용자 요구대로 다 문서화시켰고 제대로 검증을 투과했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너 이런 거 다 원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원하지 해보니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보통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뭐 염색을 하라고 하는데 파마를 깎는데 요로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야.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용자 발견하고 제거한다고 해서 사용자 품질을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막아야 돼. 맞춰야 돼. 테스트 오류는 100%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 부재 개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를 만족 못한다면 암만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오류를 깨끗이 제거했다고 해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품질 없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테스트는 100% 없애는 거 목적이라 일정 수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런 얘기가 설명하면 오류 궤변의 법칙이다. 오류 궤변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설명을 잘못된 걸 찾아라. 이거 파라덱스가 뭐고 오류 궤변이 뭐고 결함 집중이 뭐냐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오류를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정확히 문제없이 누락 없이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죠. 자, 또 한층 나가서 그럼 테스트의 어떤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분석할 때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설계할 때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것을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 존재하는데, 자, 그 기법을 살펴보면 테스트 기법은 분석 단계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고, 설계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할 거냐, 테스트할 때 어떻게 분석할 거냐, 분석한 걸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이 분석 기법이고, 실행할 때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 기법은 뭐다? 동적 분석, 정적 분석. 실행 기법은 화이트 블랙박스. 설계 기법은 구조 기반이냐, 명세 기반이냐, 경험 기반이냐. 자동화 기법은 자동화, 실행 모니터는 자동화, 관리 자동화. 일단은 구분이 필요하겠죠. 다음 중 분석 기법을 해당되는 건 동적, 정적. 실행 기법은 화이트 블랙박스. 설계는 구조, 명세, 경험 기반. 그렇죠? 다음 중 설계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경험 기반, 동적 기반. 다음 중 실행 기법에 해당되는 건 뭐냐? 동적 분석, 구조 기반 기법,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일단 분류 상태를 잘 정리하자. 자, 간단히 보면 분석 기법은 뭐냐면 동적이냐 정적이냐,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를 할 거냐, 실행하면서 테스트할 거냐, 프로그램을 문서를만 보고 확인할 거냐, 아니면 테스트하면서 할 거냐. 자동차를 검사하는데 자동차에 나타난 설계서를 보고 이거 그럼 괜찮네, 바퀴 여기 제대로 달렸네, 색깔 괜찮네, 이걸 검사하는 게 정적 분석 기법이라고 그러고, 자동차를 운전을 해 실제로 한번 몰아봐 하면서 검사하는 게 동적이에요. 실행 기법은 뭐냐? 화이트 박스는 뭐냐? 자동차라고 한다면 내부 엔진 다 뜯어가지고 다 회로 연결하고 전압, 뭐 연비, 휘발유 뭐 이런 거 다 자세히 따져보는 게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는 자세히 안 봐. 그냥 엔진 걸려? 브레이크 잘 잡히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본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는 이해할 때 뭐야? 화이트 흰 상자 검사라고도 하지만 투명 상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해. 그죠? 근데 블랙 박스는 불투명 상자. 프로그램 겉을만 보지 안에 볼 수는 없잖아. 그죠? 안에를 병원으로 얘기하면 외과가 뭐지? 블랙 박스가 되고, 내과는 화이트 박스가 되는 거죠. 설계 기법은, 자, 테스트하는 설계로서는 구조,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명세 기반은 뭐예요? 문서, 명세서잖아. 문서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경험치,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경험적 기반이다. 뭐 자동화는 항상 자동화가 붙어야 되니까 뭐 구분이 쉽겠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분석 기법, 실행 기법, 설계 기법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석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동적과 정적 분석 테스트가 있다 그랬어. 동적은 뭐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실행하면서 테스트한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가 바로 실행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실행 테스트 실행 기법은 뭐라고 했어? 화이트와 블랙 박스가 있죠. 그러니까 화이트와 블랙 박스는 실행 테스트니까 바로 동적 분석 테스트라고 했어요. 연관성을 잘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는 또 자세히 다음에서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이 어디 실행의 동적이구나. 실행이 되니까 동적이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구조를 분석하여 논리적 검증을 하는 테스트다. 코드 리뷰, 코드를 내가 보기도 하지만 딴 사람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게 하는 거잖아. 실행하는 게 아니야. 인스펙션, 정말 정석대로 표준화된 대로 점검을 하는 거죠. 정기 점검. 문제가 없나? 리스트대로 표준화된 양식대로 그 틀에 의해서 정기 점검. 워크스루, 코드 테스트 다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워크스루라는 것은 문서로 물론 실행을 해서 워크스루라는 것 실행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 나온 문서를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실행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워크스루는 요구 분석이 나온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요구 분석서가 나왔잖아.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가 나온 거죠. 설계서가.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 이건 문서로서 검사하는 것이 기반이죠. 자,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설명한 거는 뭐냐? 동적 분석 테스트와 정적 분석을 구분해봐라 그러면 코드 테스트, 워크스루, 인스펙션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적. 그 다음에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는 동적 이렇게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이제는 실행 기법으로 갑니다.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둘 다 실행해요. 근데 실행하면서 소스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검사하는 거야. 자동차를 뜯어가지고 다 검사한 다음에 닫고 실행을 해봐. 이상 없네. 다 논리적으로 진행을 해봐. 화이트 박스 테스팅, 블랙 박스 테스팅, 불투명 상자. 이해하는 개념이죠. 불투명이나 투명이나 언급은 잘 안 해요. 출제자는.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라는 말을 씁니다. 흰 상자, 검은 상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로 씁니다. 얘네들은 다 뭐다? 실행 파트예요. 프로그램 내부를 보면서 한다는 거 아니야. 블랙 박스가 아니라 화이트 박스는 투명 상자니까 안에 볼 수 있다. 투명 상자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 소스를 직접 보면서 오류를 찾는 거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둘 다 오류가 화이트 박스 검사, 블랙 박스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내과가 화이트 박스고 외과가 블랙 박스야.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뭐가 안에가 문제가 있으면 외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병 아파본 사람들은 많이 알죠. 내과 치료받다가 외과 치료도 받고. 그렇죠? 외과 하다 보니까 내과도 문제 생겼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사하다가 보니까 뭐로 문제가 생겼네. 이건 외적으로 외부 검사할 때 당연히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흰 상자,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확인하시고 지금은 요 정도만. 내부를 자세히 테스트한다. 그 다음에 산출물의 각 기능별 적절한 프로그램 제어 구조에 따라서 선택, 반복. 선택이라는 거 if문, 반복은 for문 같은 소스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답을 블랙박스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만 보는 거거든. 그럼 안에가 반복이 있는지 선택문인지 몰라. 어떤 제어의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집어넣고 나오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게 블랙박스라고. 그러니까 소스, 선택, 반복 이런 걸 다 검사해야 되는 것은 흰상자 검사 쪽이다. 설명을 했을 때 흰상자, 검상자를 구분해야 돼. 일단 그거 전에 흰상자,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는 어디다? 테스트 실행 기법에 해당된다. 근본적인 차이는 어떻게 돼? 안에 보면서 자세히 검사하는 건 화이트 박스. 겉모습만, 입력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출력의 결과만 뽑아내는 게 블랙 박스. 블랙 박스는 외부 사용자 요구 명세를 보면서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월급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뭐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집어넣어봐. 결과 나왔네? 틀리는데요? 안에는 다시 봐야 되겠는지 화이트 박스로 가야 되겠지. 뭔가 잘못된 거 맞네. 확인하는 거잖아. 내가 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100원짜리 집어넣었을 때 하나 딱 누르면 캔이 하나 나와야 돼.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콜라가 눌렀는데 콜라가 안 나오고 사이다 나왔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소스를 보는 게 아니고 입력에 대한 결과만 갖고 확인하는 거니까 블랙박스. 불투명 상자 박스 안에 내용을 볼 데 없듯이 벌써 프로그램의 동작만을 가지고 오류를 판단하는 거다. 테스트 실행 기법이고 흰 상자,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중에
바로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설계 기법에 대해서는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경험 기반이 있죠. 자, 구조 기반이라는 것은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정하고 확인하는 거다. 내부 논리라는 것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어떤 형태로 구조가 흘러가느냐. 내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워드 프로그램이다 문서 작성하잖아. 그냥 표 같은 거 집어넣죠. 그 다음에 저장하죠. 그리고 출력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겠죠. 그거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넣어보겠지. 내가 월급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월급 계산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기본 봉봉 계산하고 뭐 세금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월급 계산해서 그 월급을 출력해야죠. 각각의 급여 명세서를 각각의 폰에다 문자 날리고 이런 순서적인 개념에서 사용되는 케이스를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구조를 파악하면서 검사하는 거 실제적인 어떤 검사죠 이게. 구조 기반 테스트, 결정 기반 테스트, 조건 기반 테스트, 결정 기반 테스트, 명령 조건 기반 테스트, 명령 멀티 기반 테스트 등이 있죠. 자, 이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이거 일일이 지금 기억하지 마시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알지 말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어디에 속한다? 구조 기반. 구문, 딴 건 기반이니까. 결정, 조건, 요 세 가지. 조건 들어가죠? 조건 들어가죠? 조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형태의 테스트는 다 어디에 속한다? 구조 기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명세 기반은 뭐냐? 주어진 명세, 문서입니다. 문서. 문서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거기는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테스트. 동등분할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프로그램에 아까 우리가 했던 점수를 집어넣고 학점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점수에 해당되는 게 0점부터 100점 사이가 정상적이니까 뭐 70점, 40점, 90점, 100점, 뭐 빵점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그럼 틀린 데이터도 집어넣어 보자. 마이너스 70점, 0.001점, 그 다음에 뭐 7000점, 한글, 영문. 잘못된 거죠? 점수는 0점이나 1점밖에 없는데 아니면 4점짜리. 100문항 중에서 4점짜리야. 100문항 중 5점짜리야. 100문항 1점짜리야. 그럼 0.01점이 있어 없어? 이렇게 정상적인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를 반반 결정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학점이 나오겠죠. 이건 뭐야? 잘못됐다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동등분할이라고 그러고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들어온 점수가 만약에 90점에서 100점, 80점에서 89점, 70점에서 79점 이런 케이스 조건이 있다면 실제로 여기가 90점, 여기가 80점, 여기가 70점이라고 하면 이런 데에서 데이터가 집어넣을 때 오류가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94점, 95점 이런 데는 별로 에러가 잘 안 나. 왜? 경계치에 해당되는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경계치. 예를 들어서 이거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A 학점을 주겠다. 시험으로 만들면 if 점수가 90점 and 시험으로 배워야 알겠죠? 점수가 100점 이런 조건일 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주는 상수값이 90점과 100점 요 경계치에 에러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이쪽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89점이라든지 90점이라든지 91점 같은 거 좀 넣어보는 거야. 여기에도 81점, 80점, 뭐 79점 이런 거 넣어보는 거예요. 경계치에 넣어봐서 거기가 에러가 많이 나니까. 데이터가 많고 조건이 많을수록 그 경계치에서 에러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급 계산을 한다? 이 사람이 몇 급이다, 몇 급이다, 몇 급이다. 이 사람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근무 시간이 뭐 30시간 이상이다. 근무 시간이 만약에 80시간 이상이다. 근무 시간이 100시간 이상. 그 조건이 있겠죠?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데이터 케이스를 정해서 집어넣어봐. 그러면 거기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다
경계가 검수다. 그다음에 결정 테이블, 정형 원서, 유스 케이스, 유한 상태, 페어 바이스, 직기어별 테스트. 이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 경세 기반이다. 명세 기반 테스트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나하나를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다 어디다? 명세 기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의 테스트 종류, 기법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테스트나 나중에 보고 일단 종류를 구분하자. 경험 기반이라는 것은 유스 케이스, 유사 소프트웨어나 유사 기술 명세 테스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과 그다음에 기술 영역 기반으로 수행하는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엔터를 쳐본다든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를 입력해본다든지 공백을 집어넣는다든지 키보드를 막 두들겨서 엔터 쳐본다든지 별 짓을 다 해보는 거야. 이것은 경험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보통 입력하는 거가 있다면 뭐 게시판에 글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 카카오톡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는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잖아요. 카카오톡에 문자 쓰고 뭐 이모티콘 쓰고 이게 다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별짓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짓이라는 거 여러분이 뭐가 별짓인지 모르지만 개발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다 넣어보는 거. 왜? 이 카카오톡에 문자를 집어넣는 사용자는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짐작해서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등록 전화번호를 넣어야 된다. 전화번호 넣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하이폰을 넣기도 하지만 하이폰을 안 넣기도 하죠. 만약에 010-3105-2441이야. 제 전화번호예요. 전화해서 좋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때는 문자를 미리 놓고 카톡에다 문자를 놓고 언제 통화할 수 있느냐를 줘야 제가 답변이 편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거를 안 넣는 사람도 있잖아. 입력할 때. 그죠? 하이폰을 안 집어넣고 문자를 집어넣고 샵을 집어넣고 여기다 그냥 숫자를 또 0을 집어넣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상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별 이상한 형태로 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회원 가입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핸드폰 인증을 거치고 거기서 입력하는 텍스트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해. 그래서 그것이 오류가 제대로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문제가 없는지 다운이 되지 않는지 스톱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숙지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테스트 기법 세 가지. 하나 빠진 게 뭐였죠? 자동화죠. 자동화. 자동화는 그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 말고 분석, 실행, 설계법의 각각의 종류를 일단 구분하시고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분석 기법의 동적 기법은 실행 기법을 의미하는 거죠.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 기법에서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의 종류가 또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구분을 일단 해 두셔라. 이런 얘기입니다.